안녕하십니까, 조정인 원장입니다. 3장 변압기 하겠습니다. 이 변압기는 일단 필기뿐만 아니고요, 실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이 변압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현장에서도 이 변압기가 중요한데, 우리가 전기 기사, 산업기사 뭐 이런 자격증을 취득하면 선임을 하죠. 뭐 기사, 그 다음에 산업기사 하면 뭐 용량 2000kW, 2000kVA 이런 기준이 되는 것이 변압기의 용량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변압기 같은 경우는 길 가다가 우리 전봇대 위에 보면은 쉽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모로 시험에서도 그렇고요, 현장에서도 그렇고 전기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굉장히 변압기 부분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대신에 얘가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변압기가 다른 기기와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정직이란 거예요. 직육이나 동격이나 유도기 같은 경우는 회전을 합니다. 회전하는데 변압기는 회전하지 않죠. 정직입니다. 근데 정직인 만큼 좀 더 계산이나 이런 구조적으로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처음부터 한번 차근차근 따라와 주시면은 뭐 일단 용어를 좀 숙지해 주시고요. 그 다음 직육이 동기기에서도 했지만 등가회로 잘 그려주시고, 지금 1장에서는 뭐 변압기 원리 같은 거 하고, 그 다음에 구조 이런 것들 하는데, 뭐 여러 기기들이 내용은 다르지만 전체적인 순서 같은 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타 기기들하고 비교하면서 용어 위주로 용어 잘 숙지해 주시고 하면은 크게 어려움 없을 겁니다. 변압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변압기가 한국말로 변압기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전압의 크기를 변화시키는 기기입니다. 정직이고요. 변압기를 우리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트랜스포머라고 합니다. 우리 뭐 예전에 트랜스포머 영화 몇 탄까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영화 제목으로 나온 것 있죠. 그래서 트랜스포머 하는데 보통 줄여가지고 트랜스라고 하면 트랜스. 근데 어르신들,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 트랜스 일본식으로 해서 이걸 뭐라 그래요? 트랜스를 도란스라 그래요. 도란스. 근데 우리는 뭐 전기를 정통으로 배우기 때문에 트랜스포머 이렇게 해주시고요. 변압기의 원리를 간단하게 한번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철덩어리에 이렇게 권선을 감습니다. 권선을 감고 이렇게 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차 측의 전압 V1을 인가하게 되면은 2차 측의 전압 V2가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V1과 V2의 크기가 같을 수도 있겠죠. 같을 수도 있고, 얘가 더 클 수도 있고, 얘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보세요. 1번 승합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의 크기를 올린다는 거죠. 그러면 V1과 V2를 비교했을 때 V2가 더 크는 거죠. 두 번째, 강압이라고 하는 것은 V2가 있을 때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떨어뜨린다. 뭐? V1이 더 큰 거예요. 우리가 길 가다가 볼 수 있는 그 전봇대에 붙어 있는 변압기 있죠. 보통 22.9kV가 2차 측에 뭐 220V가 나옵니다. 22.9kV가 1차 측에 들어가면 2차 측에 220V가 나와요. 그러면 이 전압 같은 경우는 V2가 더 작죠. V2가 더 작습니다. 그래서 강압용 변압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절연 변압기라는 게 있어요. 절연 변압기. 절연 변압기는 1차 측과 2차 측의 전압이 같습니다. 같은데 1차 측과 2차 측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 전압의 크기를 바꾸는 목적이 아니고, 보세요.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전기적으로 1차 측과 2차 측은 떨어져 있죠.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죠. 이렇게 1차 측과 2차 측을 구분시킬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절연 변압기가 됩니다. 그래서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변압기의 원리를 한번 보도록 하는데, 일단 변압기는 뭐냐? 변압기는 높은 전압을 낮은 전압으로 낮추거나 낮은 전압을 높은 전압으로 높일 때 사용하는 정지기기입니다. 회전기기가 아니고 정지기기입니다. 이때 전력이 들어가는 쪽이 1차, 나오는 쪽이 2차입니다. 우리가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전압이 높은 쪽이 1차고 전압이 낮은 쪽이 2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는 쪽 있죠. 들어가는 쪽이 1차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쪽이 2차가 됩니다. 즉 수압용 변압기처럼 2차 측의 전압이 높을 수도 있어요. 들어가는 게 1차, 나가는 게 2차입니다. 그리고 2차에는 보통 여기에 부하가 연결돼요. 부하가. 여기에서 전력 소비기기 있죠. 전력 소비기기가 2차에 연결됩니다. 근데 이런 거 있어. 전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격. 우리가 발전기 같은 경우는 발전기에서 출력단 전압과 그 다음 출력단 단자 전압과 부하 전류가 흐르죠. 그래서 발전기 같은 경우는 출력 단자가 전격입니다. 그러면 변압기는 보세요. 변압기는 단자가 두 개가 있어요. 1차에도 있고 2차에도 있는데, 변압기의 전격이라 하면은 아무런 언급이 없을 경우는 2차 있죠. 2차 전압 V2와 2차 전력 I2와 2차 전력 P2 있죠. 이것이 우리가 변압기의 전격입니다. 즉 변압기는 2차 측을 기준으로 합니다. 물론 무조건이 아니고 특별한 언급이 없을 경우는 변압기는 2차, 예를 들어서 1차 전력 100kW고 2차 전력이 90kW다. 피상전력을 했을 때 100kVA하고 90kVA다라고 하면 이 변압기 전격은 90kVA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원리는 뭐냐면 이 변압기와 4당에서 유도기를 하는데, 유도기의 원리, 변압기와 유도기의 원리는 전자유도 법칙입니다. 한번 볼게요. 원리는 패러데이 렌츠의 전자유도 법칙인데, 요거 봅니다. 자기 회로를 가진 한 개의 철심에 두 개의 코어를 감고 1차 측, 2차 측 두 개의 코어를 감고 한쪽 권선에 교류 전압을 가하면 철심의 교번작에 의한 자속이 흘러서 이렇게 자속이 흐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1차 측에 전압을 넣어주면은 자속이 흘러서 2차 측에 전자 유도 작용에 의해서 그 권선에 비례해서 유도기 전력이 발생하는 것을 패러데이 렌츠의 전자 유도 법칙이랍니다. 그리고 변압기의 원리가 뭐냐라고 하면은 그냥 전자 유도 법칙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변압기가 이러한 역할을 한다 해서 그치면 안 되겠죠. 이제 변압기에 대해서 꼼꼼하게 한번 보도록 합니다. 네, 첫 번째 뭐냐? 발전기의 목적은 전압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전동기는 토크와 회전수예요. 그러면 변압기의 목적은 뭐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변압기의 목적은 다시 전압의 크기를 바꾸는 겁니다. 전압의 크기를 바꾸는, 우리가 절연 변압기를 제외하고요, 일반적인 변압기 같은 경우는 전압의 크기를 바꾸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다시 한번 그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1차에 좀 많이 감고요. 2차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보세요. 1차에 건수비를 N1만 감았다는 거예요. 2차에 N2번 감았습니다. N2번 감았어요. 그리고 1차에 V1 넣어준 전압이 V1, 2차에 나오는 전압이 V2입니다. 그러면 전자유도 법칙이라 했죠. 한번 볼게요. 전자유도 법칙은 당연히 전기자기학 과목에서 배우는데, 기전력 E는 N dt분의 d파입니다. 이건 마이너스가 있는데 교류죠. 교류에서 마이너스, 한순간에 그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고, 기전력 E는 N dt분의 d파이라고 봅니다. N dt분의 d파이. 보세요. 여기에서
파이를 교류 입력 V1에 전압을 넣어주면은 V1에 전압을 넣어주면 여기에 I1의 전류가 흐를 것이고 여기에 I2가 전류가 흐를 겁니다. 그러면 V1을 넣어주면 I1과 N1이 합쳐져서 보세요. 우리가 Li는 N8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Li는 N8 혹은 파이는 N분의 Li에 의해서 L값과 전류값에 의해서 L값과 전류값에 의해서 그 다음에 권수비에 의해서 뭐? 자속이 발생됩니다. 자속이요. 그건 뭡니다. 자속이 만약에 사인파 V1을 사인파 전압을 넣어줬다고 하면 이때 발생된 자속도 사인파예요. 파이엠의 사인의 오메가 t의 자속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 그럼 보세요. 지금 E는 N의 dt분의 d, 파이는 파이엠의 사인 오메가 t 하면은 네, 사인 오메가 t에서 오메가 앞으로 옵니다. 그러면 오메가 n의 파이엠의 코사인 오메가 t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보세요. 오메가는 얼마예요? 2파이 f죠. 2파이 f의 n의 파이엠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순식값식인데 순식값 그냥 무시하고요. 크기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크기만 가지고. 그러면 E는 이만큼의 전압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요거 나머지 다 잊으셔도 돼요. 요 부분 혼동되시면은 다 잊으셔도 됩니다. 기기 시간에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요것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보세요. 발생되는 E는 2파이 F의 N의 파이 M입니다. 크기만. 그런데 지금 여기에 지금 자속의 최대값이죠. M은 최대값입니다. 지금 유도되는 기전력의 최대값이면 우리 보통 얘기할 때는 실효값 얘기하죠. 실효값. 그러면 얘를 실효값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루트 2로 나누면 되죠. 루트 2분의 2파이의 F의 N의 파이 M입니다. 그러면 루트 2분의 2파이 하면 그 값이 동기기에 했습니다. 동기기에서 했어요. 2파이를 루트 2로 나누면 4.44의 FN 파이 M이에요. 네. 우리가 동기기 할 때는 여기에 건선계수 KW까지 했는데 유도기, 지금 동기기하고 변압기는 다르죠. 그래서 변압기에서는 건선계수 빼고요. 변압기에서 기전력의 크기는 4.44의 FN 파이 M입니다. 요거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네. 근데 동기기에서 했습니다. 동기기에서 했기 때문에 그때도 제가 동기기 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동기기, 변압기, 유도기 모두 발생되는 기전력의 크기는 4.44의 FN 파이 M입니다. 요거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볼게요. 다시 보세요. 지금 제가 요 전압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회로에 적용시켜 봅니다. 일단 발생되는 전압이 E라고 했을 때요. E라고 했을 때 보세요. V1이란 전압을 넣으면 I1의 전류가 흐르면 전류와 권선수에 의해서 자속이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즉 여기에 의해서 자속 파이가 발생합니다. 파이. 예. 뭐 파이엠이라 할게요. 파이가 발생하는데 파이가 발생하는데 지금 1차 측에 요 부분에 지금 제가 여기 E는 4.44 FM 파이 했을 때 있죠? 이 공식이 뭐냐면 넣어준 전압하고는 별개예요. V1을 넣어줬을 때 이 부분에 발생된 전압이 E고요. E가 4.44의 FN 파이 M이란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파이 M이 여기에도 이렇게 가죠. 여기도 이렇게 갑니다. 파이 M이 이렇게 가요. 그럼 이 파이 M에 의해서 여기에도 기전력 E는 4.44의 FN 파이 M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V1을 넣으면
4.44 FM 파이엠만큼의 여기 코일에 전압 E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그 자속에 의해서 이쪽 2차 측에도 4.44 FM 파이엠만큼의 전압이 발생하고, 그 전압에 의해서 2차 측에 이렇게 전압이 출력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걸 다 무시했을 때 V1을 넣으면 V2가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V1 넣으면 E1이 발생하고, E1에 의해서 E2가 발생하고, E2에 의해서 V2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E1과 E2는 다르겠죠. 보세요. E1은 4.44의 F1 1차 주파수, N1 1차 권수, 그 다음에 FM 파이, 파이 1이라 합니다. 파이 1. 그럼 E2는 어떻게? E2는 4.44의 F2, N2, 파이 2가 되겠죠. 파이 2가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E2분의 E1을 하는데, E2분의 E1은 4.44의 F1, N1, 파이 1이고, 얘는 4.44의 F2, N2, 파이 2인데, 이 그림상에서 1차 측에 넣어준 주파수 F1과 2차 측에 나오는 주파수 F2는 얘가 철침을 거쳤을 뿐이지 주파수가 달라질 리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적인 철덩어리라 했을 때 여기에 발생된 파이1하고 여기에 발생된 파이2는 같을 거란 거죠. 얘가 여기서 발생된 자속이 밖으로 새버린 게 아니라면 여기에 흐르는 파이1과 여기에 흐르는 파이2가 파이1, 파이2가 같을 거란 겁니다. 그러면 이 공식에서 F2는 F1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파이2도 파이1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두 약분되죠. 모두 약분되고 뭐가 남아요? 뭐가 남는다? N2분의 N1이 남는다는 겁니다. N2분의 N1.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권수비 N 혹은 권수비 A라고 합니다. 권수비 N, 권수비 A.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보세요. 권수비 N 혹은 A는 A 혹은 N은 E2분의 E1 혹은 대문자로 해서 E2분의 E1 이고요. 그럼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코일에 걸리는 유기기전력입니다. 유기기전력이에요. 근데 단자, 다른 전압 강하나 다른 것을 무시했을 경우에는 이래서 이렇게 있는데, 보세요. 여기 걸리는 전압이 E1이고 여기 걸리는 전압이 E2인데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1이고 여기 걸리는 전압이 V2입니다. 실제는 전류가 흐르고 저항이나 리액턴스가 있기 때문에 V1과 E1이 틀려요. 그 다음에 V2와 E2가 틀립니다. 하지만 그런 전압 강화 등을 무시했을 경우는 이상적인 변압기라 했을 때, 그런 전압 강화가 없는 이상적인 변압기 했을 때 어떻게? V2분의 V1으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변압기에서 기본 공식이에요. 기본 공식.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죠. 변압기에서 보세요. 변압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1차 측에 만약에 100kVA 들어갔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이상적인 변압기입니다. 이상적인 변압기. 다른 요소 전압 강화 이런 것도 고려하지 않은 이상적인 변압기. 100kV 들어가면 여기는 얼마가 나올까요? 네, 권수비가 10대 1이라고 했을 때, 즉 100V 들어가면 10V 나온다고 했을 때 권수비가 10대 1이라고 했을 때 전력은 어떻게 될까? 100kV가 1000kVA 될까요? 혹은 100kVA가 10kVA 될까요? 얼마가 된다? 그대로입니다. 100kVA에. 전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전압과 전류와 임피던스 등은 변하지만은 전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전력은요.
그래서 권수비가 얼마든 간에 전력은 똑같은 게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차 측의 V1, I1이고 1차 측의 전압이 V1, 1차 측의 전류가 I1. 2차 측의 전압이 V2, 2차 측의 전류가 I2면 얘가 같다는 거예요. 같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V1, I1은 V2, I2니까 어떻게? V2분의 V1은 I1분의 I2의 관계를 얻을 수가 있죠. 따라서 V2분의 V1은 뭐다? I1분의 I2의 관계가 됩니다. I1분의 I2. 요런 거. 그 다음에 임피던스 한번 저항 한번 해볼게요. 저항 보세요. 그러면 1차 측의 전력과 2차 측의 전력이랑 같다고 했을 때 저항과 관련해 볼게요. 보세요. I1의 제곱 R1과 I2의 제곱 R2가 같다라고 합니다. 같다고 해요. 그러면 얘를 넘기면 어떻게 돼? 보세요. I1분의 I2 전체 제곱은 R2분의 R1이죠. R2분의 R1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I1분의 I2는 얼마예요? I1분의 I2는 제곱이 되니까 얼마? I1분의 I2는 루트의 R2분의 R1입니다. 루트의 R2분의 R1. 따라서 어떻게? 임피던스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Z2분의 Z1 R2분의 R1 L2분의 L1 리액턴스는 L2분의 L1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변압기의 기본 공식입니다. 꼭 좀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수비 A는 돼요? E2분의 E1이라는 것은 유기기전력입니다. 4.44 FM파예요. 예. 그리고 V2분의 V1은 1차에 들어가는 전압과 1차에 나가는 전압입니다. 들어가는 전압, 나가는 전압. 네. 그리고 I1분의 I2, 1차에 흐른 전류, 2차에 흐른 전류. 그 다음에 임피던스와 저항과 리액턴스도 마찬가지예요. X2, X1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트를 씌워요. 그래서 얘가 외우기가 쉬운 게 다 투원이에요. 투원이고 전류만 원투입니다. 전류만 원투예요. 네. 이유는 말씀드렸죠? 전압 전류 관계 때문에. 그래서 요 공식이 변압기에서 기본 공식이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 있는 요 공식들 있죠? 굳이 이 과정을 묻지가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 뭐 X표 쳤잖아요. X표 쳤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질문하시는 분이 많아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이고, 실제로는 요 부분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노란 표시한 것 있죠? 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기전력의 공식, 동기기하고 동일하게 4.44 FM8 요 공식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 부분이 중요한 거고요. 변압기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변압기 부분은요, 필기 당연히 중요하죠. 실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변압기 관련 부분입니다. 여기서 꼼꼼하게 공부해 주시면은 실기에서 굉장히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계속해서 2번 변압기의 구조 봅니다. 변압기의 구조에서 유입 변압기입니다. 유입 변압기 보세요. 우리가 직류기하고 동기기를 했습니다. 직류기하고 동기기는 회전기기예요. 따라서 구조라고 하면은 뭐 있었다? 직류기 같은 경우는 정전계, 정류자, 전기자, 계자. 그 다음에 뭐 브러쉬. 동기기 같은 경우는 뭐 회전 계자형에 의해서 계자와 전기자, 그 다음에 여자기 이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변압기는 정지하는 기기입니다. 회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기기들과는 구조도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달라요. 그럼 보세요. 변압기 앞에서 했지만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변압기가 이러한 통에 들어있습니다. 실제가 우리가 이렇게 변압기가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으면 감전의 위험성이나 혹은 기기 자체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통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 안에 이런 변압기가, 이게 조금 전에 제가 그렸던 그 철심과 건선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길 가다가 전봇대, 전주 위에 있는 변압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름에 변압기 터졌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터졌습니다. 왜냐면 땡볕에 예를 들어서 여름에 뭐 대구 같은 지방에 40도가 됐어요. 40도가 됐는데 여기 전기를 공급하고 있으니까 변압기 자체가 굉장히 뜨거워질 거죠. 자체가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여름에 날씨가 더운데 여기에 전기까지 공급하고 여기에 철선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다 보니까 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에 어떻게? 기름이죠, 기름. 기름을 넣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을 넣어서 이 기름이 변압기 자체를 냉각시켜주고 그 다음에 절연을 시켜줍니다. 1차, 2차가 같은 기름 속에 들어가 있으면 만약 물 속에 들어가 있으면 쇼트 나서 사고 발생할 수 있죠. 절연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유입식 변압기가 돼요. 유입식 변압기.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변압기를 하면 절연이나 냉각에 의해서 유입식 변압기가 있고요. 기름을 넣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건식 변압기가 있습니다. 건식은 기름을 넣은 걸 제외한 나머지를 얘기해요. 공기 중에 내버려 둔 것이나 혹은 몰드 변압기나 뭐 아몰폴스 변압기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즉 기름을 넣어서 절연이나 냉각을 시켜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건식은 기름을 넣지 않고 몰드 같은 경우는 합성 수지 있죠. 뭐 플라스틱 같은 그런 합성 수지를 이용해서 절연과 냉각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보통 시험에서나 교재에서는 유입식 변압기 위주로 공부를 많이 합니다. 몰드 변압기나 아몰포스 변압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화학적인 합성 수지에 뭘 사용했느냐 이런 것들까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몰드나 아몰포스 이런 변압기 같은 경우는 실기에서 주로 나오게 됩니다. 특징 같은 것들요. 여기에서는 유입식 변압기만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입식 변압기의 구조가 나오죠. 여기에 구조가 나오는데 뭐 부싱이나 뭐 외함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먼저 중요한 게 뭐냐? 당연히 변압기 구조에서 가장 메인이 되는 것은 여기 있는 이거 있죠? 철심입니다. 철심. 철심이 이렇게 감겨 있습니다. 철심이고, 그럼 첫 번째 요 철심.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이거 권선입니다. 철심이나 권선이 변압기에서는 가장 중요하고요. 그 외에도 뭐 이러한 외함이나 혹은 뭐 냉각 방식, 그 다음에 외부와 내부를 연결시켜주는 부싱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1번 철심입니다. 철심 볼게요. 철심은 비투자율과 저항률이 크고 히스테리시스 손이 적은 규소광판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철덩어리인데 얘는 보시면 첫 번째 자속은 잘 발생시켜야 되겠죠. 자속이 잘 흘러야 되겠죠. 자속이 잘 흐르려면은 전기 자기학 시간에 배웁니다. 투자율이 커야 됩니다. 투자율이 커야 돼요. 그래서 투자율이 크려면 비투자율이 커야 됩니다. 자속이 잘 흐르려면은. 두 번째, 여기 이거 혼동하는 분이 많으신데 전류는 잘 흐르면 안 돼요. 변압기 철심에 전류 흐르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전류는 권선에 흐르는 것이지 권선 구리를 타고 흐르는 것이 철심 자체 전류가 흐르는 그 자체가 뭐냐? 누전이에요. 누전. 안 됩니다.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뭐 저항률은 당연히 커야 되는 거죠. 저항률이 커야 됩니다. 그래서 비투자율과 저항률이 커야 돼요. 비투자율이 큰 것은 자속이 잘 흐르고 저항률이 큰 것은 전류가 잘 못 흐르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히스테리시스손. 철손에는 히스테리시스손과 와류손이 있죠. 히스테리시스손 손실입니다. 당연히 손실이니까 작아야 되겠죠. 손실이니까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규소 강판이에요. 규소 강판은 뭐 철덩어리에, 철심이니까 철덩어리입니다. 철덩어리에 규소를 함유한 겁니다. 함유한 거. 직류기 같은 경우는 뭐 3에서 4.5%, 직류기는 3% 넘죠. 근데 변압기는 이 덩치가 더 크고 하기 때문에요. 그 규소의 함유량은 더 작습니다. 이래서 규소가 변압기가 더 큽니다. 뭐냐면 직류기가 우리가 1에서 1.4% 정도였고요. 변압기가 책에 있는 것처럼 4에서 4.5%입니다. 변압기가 4에서 4.5%. 예, 직류기하고 잠시 착각했는데 직류기가 1에서 1.4% 정도고요. 네, 변압기가 덩치가 더 크니까 함유량도 더 큽니다. 영향이 더 많아요. 네, 그래서 규소 함유량도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4에서 4.5% 정도고 두께는 얘가 성층에서 사용합니다. 이렇게 철덩어리를 위에서 봤을 때 한 덩어리를 쓰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작은 덩어리를 붙여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층이라 그래요. 두께 하나당 두께가 약 0.35mm입니다. 이것은 다른 기기들과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0.35mm 정도고 성층하는 이유는 와류손을 감소시킵니다. 그 다음에 규소 강판을 사용하는 이유는 히스테리시스손을 감소시킵니다. 주 목적이 그래요. 주 목적이. 그럼 철심의 형태에 따른 변압기 종류인데 종류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내철형, 철심이 안에 있는 거, 외철형, 철심이 밖에 있는 거, 권철심이요, 철심을 권선처럼 된 거. 예, 그래서 철심의 형태에 따른 변압기 종류 세 가지, 내철형, 외철형, 권철심형. 요거 외워주시기 바라고요. 권선입니다. 두 번째 권선은 철심 다음에 중요한 것이 권선이죠. 1차, 2차에 감겨 있는 권선인데 이것도 앞에 기기들 직류기, 동기기와 동일합니다. 뭐 우리가 권선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둥근 동선, 크게 봤을 때 둥근 동선과 평각 동선이 있어요. 전류가 작은 거, 용량이 작은 것에는 둥근 동선, 그 다음에 용량이 큰 곳에서는 우리가 평각 동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소전류용으로는 주로 둥근 동선을 사용하는데 이거 앞에서도 똑같이 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권선의 직권과 형권, 종류가 직권과 형권인데 뭐 시험에 잘 나오진 않는데 직권은 철심 위에 피복된 권선을 감는 것, 직권 위에 그 철심 위에 피복되어 있는 권선을 감는 것이고, 형권은 절연통 위에 감은 코일이에요. 절연통 위에 코일을 감고 거기에 절연을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조립하는 거. 그러니까 직권은 철심 위에 피복된 권선을 직접 감는 거, 이런 거예요. 종류 직권과 형권이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고, 부싱은 뭐냐면 우리가 변압기가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이렇게 있습니다. 얘가 이렇게 있는데 내부와 외부를 연결해야 되겠죠. 내부와 외부를 그냥 선으로 따는 것이 아니고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이 부분을 부싱이라고 합니다. 내부와 외부 연결하는, 즉 전기기기의 구출선을 외함에서 끌어내는 절연 단자를 우리가 부싱이라고요. 부싱에서도 종류 정도만, 단일형 컴파운드 유입 콘덴서, 예, 단일형 컴파운드 유입 콘덴서, 이러한 종류의 부싱이 있다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외함입니다. 외함은 공기가 닿는 방열 면적이 클수록 냉각 효과가 커집니다. 말씀드렸죠. 땡볕에 40도의 온도에서, 우리가 40도 온도가 중요한 거 아니고 40도 온도인데 여름에 더울수록 에어컨을 많이 틀죠. 그래서 변압기에서 전력을 공급해야 될 용량도 커집니다. 그러면 용량이 크니까 변압기에 열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바깥 온도도 뜨겁고 저 변압기 자체에 열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 외함은 폼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보호만 하는 것이 아니고 냉각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냉각을 위해서. 그래서 공기가 닿는 방열 면적이 클수록 냉각 효과가 커지므로 온도 상승을 한도 이내로 억제하려면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에 따라서 방열 면적을 증가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15kVA까지는 보통 표면이 평활한 주철제를 용접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주단 변압기 위에 보면 이렇게 있죠. 이렇게 회색통 있죠. 회색통. 이렇게 매끈하고 동그란 통 3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요런 것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변압기 보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주름 날개가 달려있어요. 주름 날개가. 얘가 뭐냐면 외부 공기와 만나는 면적이 더 커야 냉각 효과가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5kVA까지는 표면이 평활해요. 이런 거 표면이 평활한 주철제 용접에 사용하고 20kV 이상은 표면에 이런 주름이 있는 강판을 용접해서 사용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그 다음에 절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절연. 지금 나오는 부분은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 위주로 좀 정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절연은 좀 중요한데요. 봅니다. 절연이 뭐냐? 철심과 권선 사이의 절연, 권선 상호 간의 절연, 권선의 층간 절연. 예를 들어 이렇게요. 우리가 철심 이렇게 했어요. 철심 이렇게 했는데 구리선을 감습니다. 감는데 철심 위에다 바로 감는 게 아니고요. 철심 위에다 바로 감으면 우리가 철심에 권선을 바로 감으면 권선에 흐르는 전류가 철심에 누전돼 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철심에 이렇게 절연을 하고요. 그 위에다가 이렇게 권선을 감습니다. 그래서 철심과 권선 간의 절연. 그 다음에 권선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렇게 1차 이렇게 감겨 있는 데다가 이렇게 한번 절연을 하고 2차로 이렇게 절연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1층, 2층으로 할 경우는 권선과 권선 간의 절연도 하는 거죠. 이런 것도 절연인데 절연물로는 면사, 면포, 종이, 프레스보드 등의 섬유 재료를 사용합니다. 섬유 재료를 사용하는데 지금 이런 거 이제 요 부분은 우리가 절연물인데 여기에 종이를 사용할 수가 있고 혹은 천을 사용할 수도 있고 혹은 좀 더 높아야 될 경우는 절연 정도를 높여야 될 경우는 여기에 합성 수지물 등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연물의 종류를 외워주셔야 되는데 최고 사용 온도에 따라서 이 변압기가 최고로 높았을 때 사용하는 온도에 따라서 YA, BF, H 시종이 있어요. 요거 필기에서도 종종 출제되고 실기에서도 종종 출제가 됩니다. 실기에서도요. 온도요. Y종은 90도, A종은 105도입니다. 15도 차이 나죠. 그래서 Y종과 A종은 보통 절연 정도가 낮은 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종이고요. E종은 120도까지입니다. 105도에서 15도 올리죠. 120도. 얘는 플라스틱 같은 거. 그 다음에 B종은 130도. 우리 B종이 잘 나오는 B 보세요. B를 있으면 어떻게 해요? B 이렇게 되죠. B 맞죠? B 130.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B는 130도고요. F 155, H 180, 180도 초과는 C종입니다. 그래서 B종, F종, H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운모나 성면 이런 것들을 사용한 것이고 C종은 180도 초과죠. 이것은 운모, 성면 이런 것에다가 무기 화합물을 조합해서 사용합니다. 그런 것이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YA, BF, HC종과 온도 있죠. 90도, 105도, 120도, 130도, 155도, 180도, 180도 초과 요거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변압기 유입 변압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외함 안에다가 변압기 철심과 권선을 넣고 기름을 채운다고 그랬죠. 그 기름을 뭐라고 한다? 변압기유라고 합니다. 변압기유 같은 경우는 구비 조건이 있습니다. 구비 조건 1번 절연 내력이 클 것. 절연 내력은 절연에 견디는 힘, 즉 높은 전압을 가하더라도 절연이
파괴되지 않을 것, 즉 전류가 흐르지 말 것입니다. 그래서 절연 내력이 변압기 유의 경우는 1mm당 12kV예요. 1mm당 12kV. 공기가 얼마냐면 전력공학 시간에 배웠는데 공기 같은 경우는 1cm당 30kV입니다. 30kV. 즉 우리가 뭐 교류 같은 건 21kV인데 1cm 두고요. 30kV를 가했습니다. 가했을 때 전기가 통하지 않을 것, 전류가 통하지 않을 것, 이런 것도 우리가 절연 내력이라는데 변압기 U는 더 크죠. 1mm당 12kV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비열이 커서 냉각 효과가 크고, 냉각 효과가 큰 것이 변압기 U 사용 목적이 냉각과 절연이니까요. 절연 내력이 크고 냉각 효과가 큰 것입니다. 그리고 열 전도율이 클 것. 인하점, 불타는 온도요. 불타는 온도가 당연히 높은 곳에서, 높은 점에서 불타는 게 낫죠. 그래서 130도 이상입니다. 인하점이 높아야 되고, 응고점, 어는 온도입니다. 오는 온도, 영하 30도에서 온다, 영하 50도에서 온다. 이론적으로 당연히 영하 50도에서 어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응고점도 낮을 것입니다. 네. 인하점 높고 응고점 낮고. 그럼 절연제로 및 금속에 접촉하여도 화학작용을 일으키지 않을 것, 당연하죠. 고온에서 석출물이 생기거나 산화하지 않을 것, 당연한 거고요. 점도는 우리가 끈적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끈적끈적 하는 거 있죠. 예, 뭐 우리가 뭐 본드나 뭐 물력 같은 끈적끈적 하는 그런 점도가 낮을 것, 낮을 것입니다. 그 다음 변압기 U가 나왔기 때문에 변압기 U에 열화가 됩니다. 열화는 뭐냐면 얘도 중요한데, 보세요. 예를 들어서 변압기 U의 열화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일단 부하가 증가했던, 부하가 증가해요. 변압기에서 이렇게요. 이렇게 하고 해서 변압기 2차 측에 부하를 연결합니다. 즉 에어컨을 한 대 연결했다가 두 대 연결했다, 세 대 연결했다가 합니다. 그러면 이 부하가 증가하면은 당연히 전류가 증가하게 되죠. 전류가 증가합니다. 여기는 전류 증가해요. 그러면 전류가 증가하게 되면은 열이 발생합니다. 열이 발생해요. 그러면 열이 발생하면은 변압기가 자체가 여기에 기름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열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 변압기 U에 기압 자체가 증가하게 돼요. 기압이 변화하는 겁니다. 기압이요. 그러면 기압이 변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외부에 있는 공기 있죠. 기압 차에 의해서 외부에 있는 기압과 내부에 있는 기압의 차이가 발생하면 외부에 있는 공기가 내부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호흡작용이라고 해요. 호흡작용. 보세요. 열화의 원인이 변압기의 호흡작용에 의한데, 호흡작용이 뭐냐면 변압기 U의 기압차, 그 내부와 외부의 기압차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것에 의해서 내 외부의 공기가 왔다리 갔다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호흡작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온의 절연류가 외부 공기와의 접촉에 의해서 열화가 발생합니다. 근데 내부에서 들어오는 공기에 습기 있죠, 물기, 습기,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절연 내력이 저하되고 냉각 효과가 감소되고 침식 효과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열화가 발생하는데, 열화에 의해서 절연 내력 저하, 냉각 효과 감소, 그 다음에 침식,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흡수호흡기, 예, 그러면 콘서베이터, 예, 그 다음에 질소봉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흡수
흡수호흡기는 우리가 브리더라고 하는데 이게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얼마 전에 시험에도 이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열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흡수호흡기도 되고 콘서베이터도 됩니다. 둘 다 돼요. 그 다음에 질소봉입도 되는데 흡수호흡기 같은 경우는 브리더라고 합니다. 브리더가 뭐예요? 영어로 숨쉬다. 그래서 숨 쉬는데 우리가 요거 검색 한번 해보시면 흡수호흡기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흡수호흡기 안에 실리카 겔이라고 아시죠? 우리가 김 같은 거 뜯으면은 방부제 같은 걸로도 사용됩니다. 우리가 부식되지 말라고 사용하는 실리카 겔을 넣어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올 때 습기 같은 거 있죠? 이것을 빨아버리는 겁니다. 우리 김도 우리가 눅눅해지지 말라고 방부제 넣죠.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습기를 흡수호흡기가 빨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브리더 흡수호흡기하고 질소를 넣거나 혹은 콘서베이터도 기계적으로 열화를 방지하는 건데요. 지금 그림 보시면은 콘서베이터와 흡수호흡기 있죠? 원리가 이렇게 됩니다. 외부에 흡수호흡기 달고 내부에 콘서베이터를 답니다. 그래서 지금 변압기 외함과 외부 사이에 콘서베이터 이렇게 달아서 뭐 그림으로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시험에서 그림을 그려라 이런 문제는 없으니까요. 열화를 방지하는 것이 흡수호흡기와 콘서베이터가 있다. 이 정도. 그 다음에 냉각 방식이 있습니다. 냉각 방식인데 우리가 컴퓨터 보세요. 컴퓨터. 뭐 요즘 뭐 노트북 많이 쓰지만 데스크탑 그 컴퓨터 같은 경우는 전원 켜면 바로 뭐부터 돌아요? 팬 돌죠, 팬. 그 팬이 뭡니까? 우리가 데스크탑 컴퓨터에 열 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열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팬 돌리죠. 똑같아요. 변압기는 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용량이 작은 것 같은 경우는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데 굉장히 큰 변압기 같은 경우는 냉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습니다. 뭐 기름을 넣어준다든지 그 다음에 팬을 불어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거예요. 냉각 방식입니다. 변압기 냉각 방식으로서 일반 건식 잔행식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건식 잔행식 얘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AN이라 되어 있죠. 변압기 본체가 공기에 의해 자연적으로 냉각되도록 한 것인데 AN은 뭐냐? 우리가 에어 내추럴입니다. 에어 공기에 내추럴 자연적으로 내버려 둔다 이런 의미고요. 건식 풍냉식 뭐요? 건식 풍냉식 얘는 바람만 불어주는 겁니다. 팬 데스크탑 컴퓨터에 팬 불어주듯이 그거예요. 건식 변압기에 송풍기를 이용해서 강제 통풍시키는 방식 에어포스 바람을 불어준다 해서 에어포스예요. 유입 잔행식 얘는 뭘까요? 유입 변압기 같은 거 유입 변압기 즉 기름을 넣어주는 겁니다. 변압기 유를 넣어주고 잔행식 나머지는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변압기 외함 속에 절연유를 넣고 그 속에 건성과 철심을 넣어서 방금 설명드렸던 그거예요. 변압기에서 발생한 열을 기름의 대류작용에 의해 외함에 전달하고 외함에서 열을 대기로 발생시키는 방식이고 ONAN입니다. 유입 잔행식보다 오일 내추럴 기름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AN보다 에어 내추럴 유입 순행식 대충 감이 잡히시죠? 유입 순행식 기름 넣어주고 순행 물입니다. 물. 그래서 상부 기름에 냉각관을 두어서 이것의 냉각수를 순환시켜 냉각하는 방식으로 OW입니다. 오일 지금 유입과 순행 물과 기름이 다 있죠. 그래서 오일 워터 해서 OW입니다. 유입 풍냉식은 뭐예요? 유입 풍냉식은 기름도 넣어주고 풍냉식 바람도 불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방열기를 설치한 유입 변압기의 송풍기를 이용해서 강제 통풍시켜서 냉각 효과를 높이는 방식에서 ONAF 오일 내추럴 에어포스 송유 풍냉식입니다. 송유 풍냉식은 기름을
순환시켜주는 겁니다. 송유 순환시켜주고 풍냉식 바람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변압기 외압 내에 들어있는 기름을 펌프를 이용해서 외부에 있는 냉각장치로 보내서 냉각시킨 다음 냉각된 기름을 다시 외압 내부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냉각 효과가 큽니다. 예, 그래서 송유 풍냉식 방식으로 되고요. 그래서 냉각 방식은 지금 냉각 방식의 종류도 중요하지만 약어 있죠. AN, AF, ON, AN, OW 이런 부분도 잘 나옵니다. 하지만 대충 뭐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뭐 유입이다. 그 다음에 뭐 풍냉식이다. 에어포스다. 뭐 ON, 오일 내추럴이다. 이런 거 따지시면은 크게 어려우면 안 겁니다. 문제 나왔을 때는 쉽게 답을 찾으시는 편이에요. 다만 이런 것들이 실기에서도 자주 나오는 실기에서는 다 써야 되죠. 보기 우리가 필기에서는 객관식 보기에 있는 것 중에서 찾으시면 되는데 실기에서는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때는 좀 꼼꼼하게 해주시고요. 필기에서는 여기에 있는 내용 그냥 이해만 하시면은 시험에 나왔을 때 보기에서 찾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네, 변압기 이론 뭐 좀 했는데 약간 다른 파트보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 어려운 부분 너무 쉽게만 하면은 좋겠지만은 이런 가다 보면 어려운 부분도 있고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만 좀 참아내시면 예, 전기기기 좀 무사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조금만 힘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 소방 자격증 전문 교육으로 합격을 번개 배송. 다산 에듀